오늘이 기다려진다. 한문대 교수님과 함께하는 비상경제 제7회 9월 2일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영이고요. 지금 제 옆에는 우리 부동산, 알기 어려운 부동산을 알기 쉽게 쏙쏙 설명해 주시는 한문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완전 가을 날씨인데요. 네네네. 오시는데 어떠셨어요? 파란 하늘 보니까.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네. 불과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문에 봄을 그냥 정신없이 보내고 네. 여름인가 싶더니 그냥 바로 가을이 돼가지고 네. 벌써 제가 엊그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패딩 미리 세일한다고 벌써. 패딩이요? 그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지금 여름인지 지난 것 같은데. 네. 시간이 너무 빠르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새삼 느낍니다. 요새 젊은 세대는 진짜 알뜰해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야기할 주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먼저 이야기할 주제는 오늘 오후에 이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는 종부세 법안입니다. 일단은 지금 그 일시적 이주택자 된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고령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이 올해부터 상당폭 줄어들도록 여야가 지금 합의해서 통과시킨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이게 지금 종부세가 한 1.7% 네, 대상층이에요. 2% 조금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금 어쨌든 이게 계속 말이 나오긴 했었어요. 일시적으로 어떻게 상속을 받든지 일가구 2주택이 된 가구와 고령자층이 이제 종부세 내는 거에 대해서 좀 납부유예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는 필요한 조치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당연히 했어야 됐고 기억하시겠지만 올 봄에 조홍천 비대위원장이 종부세에 대해서 이제 좀 급하게 이제 좀 징벌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큰 아웃라인을 잡았는데 이렇게 세세한 부분, 일가구 1주택자라든지 소득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세금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세 이연 제도라고 하죠. 나중에 내는 방법이나 아니면 또 그런 안들을 이미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미 그 뜻을 가지고 있었고 불합리한 고치겠다는 뜻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그거에다가 이제 또 이번에 이제 집권 여당에서는 거기다 이제 종부세 어떤 한도액을 11억까지 뒀는데 11억 이상으로 했는데 그걸 14억으로 올리자.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자가 줄게 되겠죠. 14억이 되면. 그렇죠. 근데 이제 공시가격 기준이니까 14억이면 거의 한 20억짜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합의를 안 했죠. 합의를 안 한 이유는 제가 볼 때 지금 주택가격이 지금 하락 추세를 가고 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게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만약에 종부세 대상이 14억으로 늘리게 되면 시가로 20억 이하의 주택이 만약에 18억이 되면 전혀 해당이 안 되니까 더 줄게 되겠죠. 그래서 종부세 재원이 어디로 쓰이는지가 중요한데 종부세를 모은 돈을 가지고 지방에다가 재정 지원에 교부세로 하잖아요. 지역 발전. 그러니까 그런 용도가 있기 때문에 종부세가 너무 많이 안 거치면 각 지방의 지방 재정에 재원이 좀 부족하게 돼요. 지방에서 5천억 1조 그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부분은 그대로 가자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반의 성공, 절반의 서로 윈윈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이게 과세 이연 제도가 도입이 되면 그래도 좀 어려우신 집이 좀 집값이 올랐어도 어려우신 분들에겐 조금 도움이 되시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종부세는 이렇게 합의를 빨리 하면서 통과가 됐는데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30% 5조 7천억 원이나 지금 삭감이 됐다고 합니다. 네, 좀 많이 됐죠. 너무 많이 됐어요. 이거 지금 너무 심한 거 아닌지. 이게 그 전년도 20조 7천억 원에서 내년도가 15조 1천억 원이 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반면에 청년 원가주택이나 분양주택 공급이나 또는 분양주택 융자와 관련해서는 또 3조 가량 증액을 했다고 해요. 이 정부의 예산 운용의 방향이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좀 부자 감세 쪽 방향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것도 지금 그런 방향 아닌가요? 일단 이것만 딱 보면 그렇게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국토부가 좀 정확하게 다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주택도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임대주택도 중산층이 사는 임대주택 이런 걸 표방하잖아요. 근데 중산층이 사는 임대주택을 갖다가 이 분양을 안 하고 임대료를 갖다 주변 시세 80% 정도를 하게 되면 이게 분양받을 때하고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사실 들어가는 돈이 임대료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산층에 대한 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자꾸 확장되니까 원래 임대주택의 목적은 일단 취약계층과 이런 쪽이 1번이고 그 다음이 이제 중산층인데 요번에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 정권이었던 민주당에서 공공주택에 대한 비율을 좀 많이 둔 건 사실입니다. 신규 주택 단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줄이는데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부 임대료가 과다해가지고 임대주택을 하는 것보다는 그 임대료가 내가 저 고정 그 금리로 모기지를 20년, 30년짜리 하게 되면 임대가 지금 3년 주택이잖아요, 보통. 네네, 그렇죠. 거기서 10년 더 하면 자기 집이 될 수 있는 길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고정금리 때 이자 부담액하고 임대료하고 차익이 별로 안 난다라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양으로 돌리는 게 훨씬 유리한 게 맞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렇다면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 의도를 제가 모르겠고 제가 말한 뜻으로 한 건지 네. 아니면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임대주택 양을 줄이고 단순하게 그냥 분양 쪽으로 분양을 많이 늘리게 되면은 건설회사들이 분양할 수 있는 것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패턴에서 이게 시작된 건지를 명료하게 지금 얘기를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만약에 후자라면은 이거는 진짜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나는 것이고 네. 제가 말씀드린 또 전자대로 중산층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임대 아파트를 분양으로 돌리겠다고 했다라면 좀 이해가 돼요. 분양 금액을 싸게 하고 중요한 건 저렴하게 했을 때 얘기죠. 저렴하게 안 하고 비싸게 한다라면 이건 건설 회사를 위한 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다시 한번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히 주무부처가 국토부인데 이 좀 명료하게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래서 방향성이 이건지 저건지 저희들이 조금 헷갈리고 그냥 큰 틀에서는 부자 감세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네, 흐름 자체가 좀 그런 방향의 느낌이 많이 있죠. 6.21 대책도 좀 그랬고 이번에 나온 대책도 명료한 게 없고 또 민간을 위한 또 대책은 많은데 원래 공공임대주택을 떠나서 공공주택 신규 분양이나 사전청약에 대해서 뭐 신속하게 하겠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었어요. 이런 건 사실 실수하는 거죠, 정부에서. 왜냐하면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국민들은 어느 정도 체감을 했고 LH 사태 때문에 잠시 중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LH를 빨리 개혁을 하고 빨리빨리 분양을 하겠다 이런 정책 로드맵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한 번도 발표도 안 하고 이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긴가민가하면서 지금 불안해하면서 뭐지 이러는 와중에 이 종부세 이런 것만 신경 쓴다라면 나중에 또 비판받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정부에서 로드맵 만들어서 9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9월달에 과연 똑바로 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9월달에도 또 지금처럼 또 투명하지 않고 또 늘어놓으면 이번 정부는 이제 비판하고 이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땐 자꾸 뭐 뒤로 미루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건 먼저 하고, 그죠? 이미 택지가 다 구성돼 있으니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천천히 하는 건 국민이 이해하지만 이미 되어 있는 것도 제대로 안 하면 이건 당연히 비판받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 지금 그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30%나 줄인 건 너무 좀 큰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수해 때문에 그 반지하 대책이 나오면서 그 반지하에 사신 분들을 이런 공공임대로 이제 거주를 이전시키겠다라는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 이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이렇게 깎아버리니까 이거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 청년 원가주택도 지금 명령이 안 났잖아요. 이거 우왕좌왕 정부냐 뭐 이런 닉네임이 붙는데 우왕좌왕 이랬다 저랬다 답이 뭐가 없으니까 명료하게 방역도 그렇잖아요. 방역도 각자 도생 뭐 이런 게 전반적으로 패턴이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기보다는 어떤 특정 계층을 위한 느낌을 자꾸 주니까 국민들이 자꾸 회의를 느끼고 이제 지지율이 자꾸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저 민생 행보라고 해서 많이 다니고 계시는데 그것만으로 만족할 국민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이제 똑똑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료하게 이런 부분 주택 문제, 뭐 물가 문제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정책을 투명하게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뭐 종부세라든지 이런 쪽에만 자꾸 매달리는 모습이 자꾸 노출되면 이번 정부 잘못하면 낙인 찍힐 것 같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시니까 9월 달에 추석 지나자마자 좋은 대책을 가지고 국민들을 좀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하시기 좀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속에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방향은 뭔가 현안이 있을 때는 마치 해줄 것처럼 했다가 그거에 대한 대책은 또 전혀 엉뚱하게 반대 대책이 나오고 이러니까 저희가 좀 헷갈리는데 그래도 이 와중에 교수님이 늘 항상 저희 방송에서 주장하시고 얘기하셨던 거 있어요. 전세 계약 체결 직후에 집주인의 해당 주택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정부 그 얘기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번에 이제 국토부에서 금지하는 걸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역시 교수님 파워가 대단해요. 파워가 아니라 이제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네.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킨 것밖에 안 되고 우리 스픽스가 그 역할을 했다면 정말 좋은 일인데 네. 근데 저번에도 이제 말했죠. 원천적으로 공시가격에 대해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게 1번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또 빠졌어요. 아, 그래요? 그거 원천적인 것까지 있으면 이거 퍼펙트하거든요. 양쪽으로 다 막아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정부가 이왕 하는 길에 다시 한번 들여다봐서 사고 일어나서 도둑 잡는 것보다 그쵸. 도둑질을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출 한도를 공시가격의 60% 이하로 무조건 하면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게 사고가 나잖아요. 네. 나면은 은행은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은행은 이자 받던 대로 받고 그 손해 난 사고 난 금액에 대해서 정부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정부 국민 세금으로 그걸 또 은행에 줘요. 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부가 네. 진짜 국민을 위하면 이럴 경우에 은행도 이익만 취하지 뭐 아무 부담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때 나온 거예요. 아, 잘못된 정책이죠. 이게 아. 이제 전세 대출 확대가 주택 가격의 어떤 잘못된 떠받치는 정책이 돼버린 건데 네. 전세 대출의 원래 목적은 취약계층과 서민들이 어려울 때 지원하는 형태인데 이게 이제 주택 갭 투자하는 사람들의 레버리지를 활용으로 되게끔 정부가 대출을 확대해 버리니 그 대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갚아준다고 하고 은행은 이자는 이익을 하고 이건 잘못했죠. 이건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 이번 정부에서 네. 우리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이 샤프하시잖아요. 네. 만약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하실 거라고 믿고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 그 원희룡 TV도 가서 아, 발표하시는 원희룡 TV가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가서 봅니다. 종종 보는데 아, 그래요? 예,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디테일하게 접근을 안 하시고요. 아무래도 장관이 되셔서 그런지 좀 큰 틀의 얘기만 그렇죠. 말 실수하시면 안 되니까. 예, 예, 그냥 덤덤합니다. 아, 그럼 그 원희룡 TV에서는 뭘 하세요? 뭐 이제 정책 발표하면 그거에 대한 약간 브리핑, 대국민 브리핑 비슷한 형태로 얘기하시는데 좀 슴슴해요. 에이, 그 시간에 업무를 더 보셔야지. 아, 그렇죠. 그리고 네. 기자회견할 때 한 방에 끝내시면 되지. 그렇습니다. 그쵸? 예.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와주고 계신데요. 바쁘신 중에 이렇게 들어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아까 그 우왕좌왕 정부. 네, 지금 우왕좌왕 네, 정부. 댓글에는 질팡 정부, 야, 이판사판 우리 정부. 저거 한번 좋겠는데요. 이판사판, 갈팡질팡, 우왕좌왕, 오리무중, 아사무사 딱 해놓고 네. 1등 한번 뽑아가지고 어느 게 가장 우리 정부를 잘 설명하냐요? 이렇게 자극을 드려야 네. 정부도 좀 더 정신 차리셔서 네. 빨리 정신 차리시면 또 잘할 수 있잖아요. 다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네. 뭐 자꾸 뭐 저는 정신 잘 모르지만 맨날 싸우시는 것 같더라고 안에서도. 네. 예. 그런 거 그만하시고 네. 좀 민생하고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네. 앞뒤를 딱 막아서 해주면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해서 그렇죠. 될 그 텐데. 대통령이고 정부인데 믿고 예. 가야죠. 누가 일부러 그걸 저거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꼭 한쪽 문을 열어놔요? 이해가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런 아, 글들이 제가 올라와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기 댓글에요. 어제 네. 종부세 감면 국회의원 회의 보셨나요? 답답해서 죽을 뻔했어요. 이런 얘기도 올라오네요. 그래서 평생입니다. 그거 보시면 안 보시는 게 네. 나아요. 네, 상임위 보시면 병생기시니까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 평생입니다. 더군다나 요새 어저께 그 이제 론스타, 물론 론스타 관련한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도 좀 웃겨요, 그죠? 네, 우리 세금으로 메꿔야 된다니까 너무 좀. 3천억이 답답해요. 애들 이름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론스타가, 예. 그러니까, 전 정책이 별로 안 했는데, 한덕수 총리는 제가 같은 한시에서 얘기 안 하려는데, 한시도 종류가 있나 봐요. 아, 네. 심한 얘기는 아니지만, 말씀드리자면, 아니, 어떻게 뻔히 나오는데, 저 같으면 양심이 적어서 총리 안 했을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요. 그 돈만 밝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가지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요번에 또 이 양반도 한시예요. 그래서 제가 집안 종가에서 지금 말이 많은데요. 아니, 한 씨는 본이 하나라 아주 본이 다 하나예요? 친척이에요. 그래가지고 오. 조금 말이 나오고 싶습니다, 사실. 근데 그렇군요. 내가 좀 정치인의 모습을 지켰으면 좋겠는데, 요번에 론스타 사건도 6조인데, 네. 거기서 6조 내용을 보면 뭐 다 아시겠지만, 그 6조 택도 없는 얘기예요. 아니, 1조를 투자해서 이미 3, 4, 5조를 세네 배 그러니까요. 벌었는데, 네. 거기다 대고 또 뭐 ISDR 그걸 해가지고 국제 네. 제소를 이용해가지고, 네. 그거를 또 편들어 준 게 또 한덕수 총리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로 말하면 매국노죠. 막말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냉정히 얘기하면. 총리라서 진짜 네. 말하기 옛날을 말하면 매국노지만 맞아요. 지금이니까 자본주의 물결에서 그냥 요리조리 잘 피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도 표현을 그렇게 했어야죠.
그 금융위기 시절에 추경호 그분하고 지금 댓글도 올랐어요. 추경호도 네, 있다고. 그쪽 멤버들이요. 모피아 그쪽 세력이 가까워요. 제가 봐도. 네. 근데 이제 추경호는 이제 경제부 총리가 되시면서 그 양반은 최대한 국민적으로 가려고 애를 쓰지만 뭐 사람이 바뀌나요? 하다 보니까 자꾸 뭐가 흘리죠. 질적인 티가 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사실 친일파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 안 되는데 네.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게 지금까지 그 꼬랑지가 오는 것 같아요. 뭐냐 뻔뻔하게 살아도 버틸 수 있다라는 아주 이상한 그 기운을 우리가 척결해야 되는 게 앞으로 후세들이 해주지 않을까. 저희 때는 이미 지금 너무 다들 신적패들까지 생겨가지고 우리 세대는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젊은이들이 들었을 때 도와줄 수 있겠죠. 네. 그런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뭐.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제가 정치 모르는데 자꾸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더스 지금 총리도 진짜 그때 김앤장의 고문을 하셨으면 총리를 하시면 안 됐었는 것 같아요. 그때도 물론 말이 나왔었는데. 그럼요. 예. 뻔뻔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뻔뻔한 거죠. 네, 교수님 늘 감사합니다. 이런 교수님을 사랑하는 팬분들이 또 많이 사랑까지.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지금 오늘 이제 오후에 통과되는 네. 종부세 법안은 어쨌든 여야 합의로 되니까 조금이라도 혜택 보시는 분들에게는 좀 축하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또 통과가 안 된 이런 지금 내용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합의해서 좀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 두 번째 이야기 또 들어가 네. 보겠는데요. 지금 도대체 이 부동산 매매 시세 현황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뭐 기사 보면은 무조건 다 이제 떨어진다. 지금 뭐 떨어진다 얘기는 계속 나오고 교수님 어느 또 유튜브 채널에 가서는 앞으로 40% 떨어진다. 얘기도 하셨는데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꿋꿋하게 버티면서 꿈틀꿈틀 올라가는 서울 지역에 단독주택들이 있다. 이런 기사가 좀 막 나오더라고요. 그게 왜 나올까요? 그러니까 궁금해요. 뜬금없이. 네, 뜬금없이. 그쵸? 버티고 있는 단독주택. 네. 근데 그 매매, 전세 모두 다 지금 단독주택만 꿈틀꿈틀 올라가려고 한다. 그 기사를 왜 쓸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하라 이거 아닌가요? 전체 주택 중에 네. 연립 다세대하고 다 빼면 단독주택은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아, 그렇게 적은가요? 그리고 거래량도 적어요. 네. 그러면 시장에서 미미한데 이걸 굳이 그거는 이제 뭐냐. 네. 지금 주택에 대한 뭐 가격 상승이라는 이상한 프레임이 있잖아요. 네. 막연하게 네. 오를 거야 막 세뇌 됐었잖아요. 우리가 6, 7년 동안. 언론들이 또 퍼붓고 네. 영끌도 그래서 또 하신 분도 많고. 그럼 지금 기사 낼 게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동산에 긍정적인 기사를 낼 수 있는 게 자꾸 찾은 거예요. 이게 모여앉아가지고 제가 볼 때 네. 기자들이 찾아 없죠. 없어요. 기억나시겠지만 한 2달 전에 어느 기자가 월세 난민 썼다가 제가 팩트 체크해가지고 찌그러졌거든요. 대놓고 제가 맞아요. 실명만 얘기 안 했고 맞습니다. 월세 난민이 아니라 기레기 난민이라는 평가를 지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월세를 선택한다. 쓸 게 없으니까 이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는데 그렇죠. 도대체 공부를 어디서 배운 건지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기사가. 네. 근데 그것도 뭐냐. 쓸 게 없어서 쓴 거예요. 네. 아, 그렇죠? 그렇군요. 이 단독도 마찬가지예요. 저번에 기억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부동산 기사를 이제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땐. 하락이나 이런 건 믿어도 되는데 네. 조금 올라가는 이런 내용은 다 이게 꾸미고 조작한 게 많습니다. 제가 여지껏 2년 동안 팩트 체크해 보니까 저번에도 갑자기 주택가격 상승이 있었어요. 3월에. 네. 근데 주택가격 우리가 보통 볼 때 이제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쵸. 지금 선호도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전국 주택 가격, 아파트, 빌라 이런 거 다 단독 다 합친 게 0. 몇 프로 오른 거예요. 근데 아파트는 그것보다 5배가 떨어진 거예요. 와, 그러면은 5배 떨어지고 근데 그 전국 주택 가격은 상승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제목이 딱 그렇게 뜨죠. 전국 주택 가격 상승. 그것만 딱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핸드폰으로 보면 전국 주택 가격 상승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나쁜 거죠. 그렇죠? 낚이는 거죠, 이제 또. 10개는 하락인데 하나가 상승인데 하나를 앞에다 놓고 네. 낚이는 거죠. 쉽게 네. 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단독주택 꿈틀댄다. 지금 누가 단독 사러 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죠? 예. 단독주택 거래량 다음 주에 제가 뽑아올게요. 얼마나 네. 거래가 없는지.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은 다세대 연립주택 중에서 네. 다세대 연립 말고 그 재개발 재건축 호재 때문에 잠시 몇 개가 거래가 돼요. 샘플이 별로 없지만 네. 이것이 이제
표본의 문제인 거예요. 표본에. 네. 이 부분 제가 좀 파헤쳐가지고 다시 다음 주에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물론 수치상으로 오르는 게 나왔는데 실제 상황이 어떤지 좀 제가 파악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단독주택이 올라도 아직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지 않아요? 지금 서울 단독주택을 왜 사죠? 그러니까요. 들어가서 살려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호하는 건 아파트나 새로운 빌라 연립이잖아요. 네네.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네. 단독은 뭐냐? 돈이 많은 사람이 투자해 뒀다가 나중에 새로 짓든지 재개발, 재건축 이런 사람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일부 지역에 네. 뭐 재개발 예정 지역에 단독주택 뭐 10평짜리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이런 거 몇 개 거래된 걸로 이거를 데이터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거래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큰 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그 데이터의 어떤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래서 예. 신빙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다음 주에 이걸 파악해가지고 네. 단독주택 제가 메모했다가 단독주택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단독주택이 살긴 좋거든요. 네. 좋은데 거래는 잘 안 되는 게 이제 단독이에요. 그렇죠. 네. 교수님, 근데 그 단독주택이라는 게 네.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그림의 집을 단독주택이라고 하나? 이게 단독주택 안에는 1층짜리도 있고 2층짜리도 있고 있는데요. 연립도 있고 빌라도 있고 막 아, 다세대도 있고. 네네. 다 이걸 되게 복잡하긴 단독주택이라고 한데 그러나요? 그러니까 층수를 보시면 돼요. 아, 층수로. 면적도 있는데 면적까지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 힘드시니까 네. 층수가 5층 이하이거나 면적이 660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아, 네. 660에 조금 밑에 있는데 4층 이상. 네. 그리고 그 660보다 넓다 그러면 연립. 네. 밑에는 다세대라고 부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가구는 단독 중에 하나로 쳐요. 아, 다가구 주택은 그럼 땅 평수가 보통 다가구는 50평 정도 돼요. 많으면 60평, 70평. 네. 땅 바닥 면적이. 네. 그럼 그것도 단독으로 치고 네.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그리고 이제 일반 단독 있잖아요. 1층짜리. 네네네. 뭐 2층 양호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아, 단독주로 예. 치는 거예요. 아, 마당 좀 있는 그러니까 곳. 이제 연립 다세대는 어떤 개념이냐면 네. 집주인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그 세대가 뭐 5세대고 10세대가 있는데 다 주인이 다른 거예요. 아, 네. 일단. 각자 하나씩 다 네, 소유하는 근데 거. 단독은 주인이 하나죠.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예. 그렇게 보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을 네. 거예요. 예. 보통 이런 단독 주택들이 저 서대문 쪽에 좀 많아요. 뭐 네, 이제 서대문, 합정동이나 은평구도 많고. 네, 은평구나. 아, 여기저기 많습니다. 서울에 여기저기 보면 조금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데가 꽤 많이 있거든요. 예. 있는데 비율로 제가 보니까 20%는 안 되는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아, 다음 주에 그렇구나. 파악해서 보여드리고 연립 다세대가 훨씬 많고 네. 아파트가 한 50% 이상 넘으니까. 근데 연립 다세대나 빌라는 지금 전혀 안 오르고 있거든요. 올랐다는 아니 많이 올랐어요. 그 상대적으로 작년 가을부터 올 봄까지 뭐 공공 도심복합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붐이 그렇죠. 일어나서 떴다가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거래가 좀 떨어지고 가격도 좀 하방으로 내려오고 있죠. 똑같이. 아, 네. 네. 거래도 거의 절벽입니다. 그쪽도. 아, 그렇죠. 작년부터 붐이 타가지고 올해 봄까지 좀 움직이다가요. 봄 이후로 거래가 좀 없어요. 보통 이런 데들이 재건축 지역이나 뭐 그런 쪽들 재개발 재건축인데 재개발, 여러분들이 재건축 지역. 들어보신 걸 말씀드리면 네. 그 모아타운이라고 요즘 네네네, 가끔 모아타운. 오세훈 시장에 했잖아요. 네네. 그거하고 도심 공공 복합 사업 때문에 3080이라고 부르죠. 그것 때문에 일부 업자들이 저 서울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재개발 재건축 대상인데 잘 안 되는 데를 가가지고 재개발 대상들 가가지고 거기서 추진위원회를 차려가지고 사업을 도모하고 펌핑을 하고 있는 작업을 많이 해요 지금. 아, 네. 일종의 투기 세력들이죠. 제가 볼 때 정상적인 주민이 하는 경우가 드물고 외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리면 양재동에도 여러 구역이 있는데 어느 구역은 원주민이에요. 네. 근데 그런 데는 괜찮은데 외지인 들어와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좀 투자하시더라도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네. 그 3080도 있고 모아타운도 있고 재개발도 있거든요. 방법이. 네. 그러면 3080은 빨리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걸로 막 가다가 안 되면 모아타운 간다 그랬다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여기도.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정부가 빨리 국토부위원회에서 이런 적은 어떻게 하겠다 이걸 빨리빨리 정해줘야죠. 그래서 그렇죠. 후보지를 계속 모으고 있어요. 모아타운도 모으고 있고 이게 막 난제돼 있어요.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 와중에 또 뭐 민간 도심까지 들어왔죠 이번에. 그러니까 소유주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게 해당되는지 헷갈릴 정도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 좀 하는 중에 설명을 드리려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못했는데,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아실 건 뭐냐, 여러 내용들이 명료하게 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말씀드리고, 네. 모아타운은 그나마 오세훈 시장이 좀 의지를 갖고 있어가지고 네. 모아주택으로 가려면 빨리 가는데요. 모아주택이 여러 개가 모인 걸 모아타운이라고 그래요. 타운. 근데 그땐 정부 서울시에서 지원돼요. 돈을. 네. 기반시설에서. 그래서 모아타운은 좋은 정책이에요. 좋은 정책인데 그 안에 구성원들이 다
성향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안 한다 그러면 전체가 못 하잖아요. 아, 예. 그럼 거긴 놔두고 하겠다는 게 모아타운이에요. 여기는 원형으로 살리고 하겠다는 데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설계가. 그렇죠.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서 완전하게 되기 전까지는 아직은 시동 걸린 상태다 이렇게 보시고 좀 조심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고 많이 네. 올랐어요. 조금 1, 2년 우리 주택가가 하방으로 갈 때 그때 한번 보시는 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좀 너무 아직은 좀 뚜렷하지가 않은가 봐요. 네네네. 그래서 자칫 잘못 들어가셨다가는 못 빠져나오시고 손해만 보실 수 있다. 돈만 물릴 수가 있습니다. 네, 몇 년 동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단독주택은 다음 시간에 한번 좀 깊이 있게 좀 알아보고요.